여러분, 최근에 돈을 쓰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자기가 구매할 물건에 대해 최소 2, 3일 정도는 고민한 후 결정하는 반면 누군가는 별 고민 없이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지출을 합니다. 그러고는 물건을 구매한 것도 잊어버리다가 잘 안 쓰게 되더라도 반품은 안 하고 집안 한 구석에 방치해 놓거나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나의 신을 바라보고 있는 최지영 씨도 최근 지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오늘 모처럼 부모님 댁에 방문합니다. 최 씨의 부모님은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알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부모님은 항상 최 씨에게 지출 관리를 신경 쓰라고 했지만 최 씨는 그저 부모님의 잔소리라고만 생각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앉아 있는 엄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돈 관리를 못하는지 돈이 안 모이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매달 비슷하거든? 문제는 나가는 돈인 것 같은데 엄마는 이제껏 살면서 후회되는 지출 같은 게 뭐가 있었어? 한 5가지 정도만 골라줘. 얘는 갑자기 와서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래? 후회되는 지출이라. 생각해보면 많긴 하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뭔데? 첫 번째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네. 네가 가져온 가방 저거 비싼 거지? 이거 나 요번에 산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가방 하나 정도는 이런 거 들고 다녀야 기죽지 않지. 네가 신고 온 신발도 명품 아니야? 신발은 오래전에 산 거긴 한데 좀 비싸게 주고 사긴 했지. 엄마도 예전에 이런 명품들 몇 개 가지고 있었잖아. 다 어디 갔어? 엄마는 진작에 팔았지. 하나쯤은 놔둘까 했는데 그냥 팔아버렸어. 헐값에 팔아서 얼마 받지도 못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그런 명품들에 절대 돈을 쓰지 않았을 거야. 예전엔 엄마도 남한테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샀는데 그런 건 하등 쓸모가 없는 것 같더라고. 특히나 무거운 가죽으로 된 가방은 힘에 부쳐서 들기도 무겁고 그냥 부담 없이 막 들고 가벼운 게 최고야. 그리고 발 건강에 최악인 하이힐이나 유행 타는 옷 같은 거 사는데 쓴 돈도 너무 아까워. 네 아빠 예전 사진 봐. 배가 나와서 명품을 입어도 아주 별로야.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미용실에 돈 쓰는 거랑 화장품에 쓴 돈도 정말 아까워. 그냥 이런 거는 가성비 있는 거 최소한만 쓰면서 남들이 보기에 깔끔하게 보이는 정도만 하는 게 최고지. 물건들은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걸 명심해. 최 씨의 어머니가 고른 나이 들어 후회되는 첫 번째 지출은 바로 사치품에 대한 소비였습니다. 대부분 명품을 사는 이유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거나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내가 주체가 아닌 남이 주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최 씨는 딸에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면에 가꾸는 소비를 먼저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내 아는 언니는 아직까지도 미용실 2주에 한 번 가고 명품은 기본에 매번 유행하는 옷을 구매하는데 결국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지금 사는 집까지 팔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런 지출 관리 못하면 정말 노후에 비참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알겠어. 일단 나도 더 이상 물건 따로 안 사고 있는 거는 중고로 팔아봐야겠네. 그 다음 두 번째 후회되는 지출은 뭐야? 두 번째는 모임 회비야. 엄마 모임만 몇 개지? 예전엔 많았지. 근데 지금은 한 군데밖에 안 가. 모임을 줄인 이유가 뭐야? 모임 나가게 되면 일단 모임 회비 내야 하지. 그리고 그 모임 안에 있는 지인들 경조사 다 챙겨야 하고 예전에 패키지 여행 간다고 회비를 많이 걷어서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여행 내내 끌려다니는 느낌만 받았어.
유럽 가서 음식은 왜 한국 음식점만 데려가는지 기억나는 게 버스 타고 이동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한 번은 아주 유명한 박물관을 갔었는데 30분만 보고 나오라지 뭐야? 더 보고 싶었는데 다 구경도 못하고 바로 버스에 타야 했어.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 모임 인원들끼리 싸우면서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됐는데 그런 곳에다 회비며 경조사비며 쓴 것들이 아깝지. 결국 관계 틀어지고 나는 경조사비 낼 거 내고 받을 건 못 받았으니까 모임 여러 개 만들지 말고 정말 내가 가면 즐거운 모임 하나 정도만 유지해도 좋은 것 같아. 나도 지금 모임이 3-4개 정도 되는데 엄마 말대로 같이 여행도 가고 경조사 챙기고 하면 진짜 돈이 쑥쑥 나가긴 하더라.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최 씨의 어머니가 고른 후회되는 지출 2번째는 모임에 쓰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모임을 몇 개나 나가시나요? 모임이 많은 분들은 10개가 넘는 모임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만약 모임 1개당 한 달 회비가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모임 10개면 한 달에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의 큰 돈이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것은 모임에 있는 지인들의 경조사비를 챙기는 것입니다. 요새는 밥값이 5만 원 가까이에서 축의금, 조의금으로 최소 10만 원은 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모임이 10개까지 되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모임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모임의 개수를 조금 줄여보시는 것이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 씨가 어머니에게 3번째 후회되는 지출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순간 안방에 있던 최 씨의 아버지가 흥미롭다는 듯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최 씨는 이번에는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제일 후회되는 지출이 뭐였어? 엄마가 2번째까지 말했으니까 아빠가 3번째 말해줘. 아빠는 안방에서 이미 대화를 듣고 있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제일 후회하는 지출은 술 마시는 데 쓴 돈들이야. 아빠 지금은 술 거의 안 먹지 않아? 지금은 깨닫고 안 마시는 거지.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게 낙이었지. 지금 그때 친구들 중 만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지만 그때 친구들이랑은 다 멀어진 거야? 술 마시다 싸워서 멀어진 친구도 있고 자연스럽게 재미가 없어져서 친구도 멀리하고 술도 이제 거의 안 먹다 보니 연이 끊겼어. 그때 내가 막 술도 많이 사주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결국 싸워서 연 끊어진 친구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쓴 돈이 참 아깝지. 게다가 술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쏜다고 했던 적이 많았어.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어. 예전에는 술 마시다가 친구 중 한 명이 다른 일행이랑 시비가 붙어서 치료비를 물어줬어야 했는데 그때는 의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같이 술 마신 친구들끼리 나눠서 치료비 물어주고 그러기도 했지. 최 씨의 아버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최 씨의 아버지가 고른 후회되는 지출은 바로 술 마시는 데 쓴 돈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밥값에 거의 2배 가까운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새는 술값도 비싸져서 나가서 술을 마시면 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술 마시는데 나가는 지출이 과하진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엄마도 2개 말했으니까 아빠도 하나 더 얘기해봐. 최 씨의 아버지가 그 다음 후회되는 지출에 대해 말하려는 순간 최 씨의 어머니는 주방에서 밥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최 씨의 아버지는 아내가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다음 후회되는 지출에 대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술 다음으로 후회했던 지출은 남의 말만 듣고 산 주식이야. 뭐라고? 언제?
최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놀라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얘기해야 된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도 다 잘해보려고 한 거야. 그때 목돈이 조금 있었는데 투자를 하고 싶었어. 근데 때마침 주식 잘하는 친구가 종목을 추천해 주는데 그 상황 되면 정말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때 그 친구가 추천해 준 종목이 막 오르고 있기도 했고. 그래도 아빠, 남의 말만 믿고 큰 돈을 투자하면 어떡해?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 그래서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절대 투자는 남의 말 듣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결국 그 돈 어떻게 됐어? 원금 절반 손해보고 팔았지. 그래도 그 이후로 스스로 공부해서 지금은 투자로 돈 벌었어. 엄마한테 이 얘기는 비밀이야. 최 씨는 엄마에게 바로 이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최 씨의 아버지가 고른 후회되는 지출 네 번째는 바로 남의 말만 듣고 한 투자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한 지출 중 가장 위험한 지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한 후에 잘못됐을 때 추천해준 사람 탓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투자해서 돈을 잃게 되면 배우는 것이라도 있지만 남의 말을 듣고 투자했을 때 잃은 돈으로는 배우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때는 남의 말 듣고 투자하면 안 된다 정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경우는 대부분 욕심이 많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기가 공부하고 소액으로 먼저 투자를 해보고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마치고 국을 데피는 동안 잠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너네 아빠는 뭐를 후회한대? 아빠는 딸에게 말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며 흡연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은 얼버무리며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후회되는 지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최근에 후회했던 거는 헬스장 끊고 안 갔던 거랑 인터넷 강의 하나 끊어놓고 안 들은 게 그렇게 후회되더라. 네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라. 맞아, 그러고 보니 엄마 헬스 끊었다더니 이제 안 가는 거야. 원래는 한 달 다녀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1년 등록하면 엄청 싸더라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1년 끊었는데 한 달도 못 가고 더 이상 안 가게 되더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가보지. 헬스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다니는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하는 게 나한테 잘 맞아서 거기 다니고 있어. 그럼 그 헬스장 아직 기간이 남은 거야? 나한테 양도해줘. 양도도 할 수 있니? 너 다니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리고 십자수 배워보겠다고 인강을 먼저 끊었는데 지금까지 준비물 사는 것도 귀찮아서 시작도 못하고 있어. 그거 강의 듣는 기간이 다음 주까지인데 어차피 다 듣지도 못할 거 안 듣게 되더라고. 그건 너무 아깝다, 엄마. 돈 내고 듣는 거 말고 유튜브에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좋은 강의들 많은데 앞으로는 그거 듣는 게 좋겠어. 아, 그래? 그 생각은 못했네. 한번 찾아봐야겠어. 최 씨의 어머니가 고른 후회되는 지출 마지막은 끊어놓고 안 간 헬스장과 비싼 돈 주고 구매한 인터넷 강의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헬스장에서 1년 이용권을 구매하면 많은 할인을 해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1년 이용권을 끊고 초반에는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는 헬스장에 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한 달 이용권을 끊는 것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운동이나 배우는 것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아무리 싸다고 해서 1년 이용권을 바로 끊는 것보다는
일단 한두 달 먼저 다녀보고 계속 다닐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1년 이용권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유료 강의도 요새 많이 있는데 사실 유튜브에 대부분 좋은 강의 영상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수를 배우고 싶다면 그냥 유튜브에 십자수 기초라고 검색해보거나 십자수 하는 방법이라고 검색한 후 천천히 따라해보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최대한 찾아보고 정 없다면 그때 유료 강의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지출 중에 후회됐던 지출이 있으셨나요?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된다면 정말 큰 돈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모아놓은 돈은 정말 목숨 같습니다. 그런 돈들을 차곡차곡 잘 모으기 위해서는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지출을 잘 통제한 후에는 우리가 모은 돈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강창희 교수님이 알려주는 노후의 돈을 잘 지키는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걱정 없이 노후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 좋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도 빨리 변화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 경제 측면에서 가장 빨리 바꿔야 할 것이 바로 절약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강연을 하러 가서 절약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재테크 관련 강좌라고 해서 혹시 기발한 종목이나 하나 찍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절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지난 30에서 4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나름대로는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선진국 사람들이 보면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너무나 많다고들 합니다. 재미교포가 성공해서 한국 회사의 사장으로 발령받아 서울에 왔는데 몇 달을 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서울은 세계에서 아주 드물게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라는 걸 실감했다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고작 1km를 가면서 자동차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자동차를 사고 자녀 교육이나 결혼, 경조사 등에도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는 나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을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지고 또 남의 일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헬스 모임, 무슨 모임 등에 가서 누구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수다를 떨다가 점심 먹은 것 사진 찍어서 올리죠. 이렇게 남의 눈에 얽매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사르트르가 했다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또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결혼 비용으로 신세 좀 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하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기업체 사장인 일본 지인에게 딸이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나 지원해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요. 얼마 대줬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엔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녀보다도 부모가 더 못 대줘서 난리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준비한 돈으로 결혼하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기준 아들의 경우 1억 4,400만 원이 든답니다. 대도시로만 한정하면 금액이 훨씬 커지겠죠. 시집 장가가면 잘 오지도 않는 자녀들에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집 얻어주는 비용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네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해줬는데 과연 자녀들은 고맙게 생각할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자녀들이 65%였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비율도 65%를 차지했습니다. 부모로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들여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논 팔고 집 팔아서 자녀들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습니다. 괜찮은 학교 졸업해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고 그럭저럭 60세까지 다니면서 자신들을 부양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인류 기업에 들어가도 40대 후반이 되면 언제 잘릴지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노후에 병이 나서 큰 돈이 들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지난 10수년 경험해 보니 나이 들어 아프면 장난이 아니더군요. 저희 부부는 지난 10수년 사이에 둘 다 암에 걸렸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받은 신체 검사에서 신장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장, 즉 콩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 절제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더군요. 그래서 하나를 절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 전립선암에 걸려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번 수술을 받았지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은 덕분에 활동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직장암에 걸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폐로 전이가 되어서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했고 지금도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아파서 다행이지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문제는 조심을 해도 아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선배 한 분은 고등학교 때는 레슬링 선수, 대학 때는 미식축구 선수까지 할 정도로 건강한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암, 심혈관 질환 등 언제 어떤 병이 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면서 또 한 가지 준비해 둘 것이 있습니다. 60세 되기 전에 특수질병보험을 하나 가입해 두는 겁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데 하루는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 어느 보험 설계사의 설득에 넘어가 암보험을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암이라는 건 팔자소관인데 그런 보험을 왜 들었어? 라면서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암에 걸린 겁니다. 그 보험을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들기가 어렵고 보험료도 비싸집니다. 젊을 때 간단한 것 하나라도 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남았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보험입니다.
젊을 때 건강하던 친구들도 60이 넘어가면서 암, 심혈관 질환 등에 걸리는 걸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환갑되기 전에 특수질병보험 하나는 들어놓아야 합니다. 이미 건강보험은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들어두는 겁니다. 또한 대부분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는데 혼자 남아 10년 넘게 살아야 하는 아내를 배려한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좀 오래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아침 식사 잘 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담소를 나눈 뒤 집에 돌아와서 벽에 기대 피곤하다 하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돌아가신 겁니까? 옛날에는 변호사가 사망하고 나면 수임료로 여기저기 땅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자녀들이 재산 상속 문제로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예 싸울 일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권은 자녀에게 주되 사용권은 부인에게 드렸습니다. 즉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월세는 부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내를 배려한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산관리 전략을 세울 때는 다음 몇 가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 후의 생존 기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다는 점입니다. 노후 설계를 할 때 평균 수명에서 현재의 나이를 뺀 만큼의 기간을 생존 기간으로 상정하고 설계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보다는 생존 확률 20%를 기초로 생존 기간을 상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60세인 사람의 20% 생존 확률은 통계청 간이생명표를 참고로 제가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남성 91세, 여성 95세입니다. 만약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3년 아래라면 남편의 60세 퇴직 후 38년의 생존 기간을 상정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퇴직 후에 매월 생활비를 일정 금액이 아닌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퇴직 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자료가 발표되고 있지만 별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표 대체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목표 대체율은 퇴직 후 연간 지출액이 퇴직 직전의 연간 수입액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인가를 나타냅니다. 연간 수입이 높을수록 목표 대체율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연수입이 6천만 원이었던 직장인이 퇴직 후 생활비 목표 대체율을 60%로 잡는다면 퇴직 후 생활비는 연간 3,600만 원, 즉 월 300만 원이 됩니다. 셋째, 연금과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매월 일정한 연금 수입과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자산 관리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생활비 3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150만 원은 자주 노력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지방 도시나 퇴직자 전용 주거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생활비는 그동안 마련해둔 노후 자금에서 인출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연금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갈 때 자녀에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살에 세상을 떠난다면 자녀가 70살쯤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집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 그 후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취업을 해서 근로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면 노후 자금뿐 아니라 건강 문제나 고독과 같은 퇴직 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남편이 은퇴한 후에도 인기 최고일까요?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이 중에는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남성분들은 아내 탓할 것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는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 최고위직에서 퇴직한 제 선배 한 분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 쓸모있는 인간을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스스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끝발 있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런 게 더 잘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직장인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인적자산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직장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인적자산의 특성을 냉정히 분석해보고 그에 맞는 자산관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IMF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인생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생각으로 인생 설계를 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는 남보다 조금만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 이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학력도 안정된 직장도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급여는 성과주의에 따라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대기업도 한순간에 도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설립된 지 몇 년 되지도 않고 젊은 사장이 경영하는 신생 IT 기업이 대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리스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지식이 가치 창조의 원천인 시대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지식이 막대한 부를 창조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도 종업원들이 그 설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비즈니스의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시대인 겁니다. 직장인 개개인이 얻는 수입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적자산에 연동되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은 어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낮은 수입밖에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문자 그대로 인적자산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인적자산의 시대에는 자산에 대한 기존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이나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금융자산만을 생각해왔지만 앞으로는 인적자산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장래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자산이라고 정의한다면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장래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급여, 보너스, 퇴직금 등과 같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하고 안정된 인적자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돈과 건강이 제일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돈을 잘 지키려면 지출 관리와 내가 모은 노후 자금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노후가 정말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스스로 공부하여 목숨과도 같은 돈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후회되는 지출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지출이 가장 후회됐나요? 여러분이 가장 후회했던 지출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